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 부동산발 위기 등 총체적 난국에 휩싸인 중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발 경제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에서 대형 개발업체들의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지표는 부진을 넘어 쇼크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딴 위기설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초 수준으로 회귀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중국 시장에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발 리스크는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의 물가 상승, 경기 침체, 자본시장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인도네시아의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주로 파묘, 가스, 석유, 섬유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감소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 부채 리스크로 인한 경기 둔화 압력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지역인 중국은 물론 아세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반기 강한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4.5세대급 전투기 F-15EX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위해 F-15EX 전투기 24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보잉 공장에서 보잉사와 국방부 관계자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리며 해당 최첨단 전투기는 첨단 능력으로 인도네시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계약 총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며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 나섰지만 약속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몇 년간 다른 전투기는 대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최대 139억 달러 규모의 F-15ID 전투기 36대와 관련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프랑스와도 81억 달러를 들여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주 2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KF-21 사업과 관련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94억 원, 417억 원을 추가 납부했지만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8천억 원 안팎을 연체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 프라보어 장관은 지난 6월 기자들과 만나 분담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니켈 매장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같은 단체 설립 등을 추진하며 자원 무기화를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설립이 실현된다면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도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펙과 같은 니켈 생산국들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 수출 제한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오펙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니켈판 오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호주, 캐나다 정부의 해당 기구 설립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지 외신들은 인도네시아의 니켈판 오펙 설립 추진은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 발전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자국 재련 사업을 키우는 조치로 니켈 원광 수출을 막고 자국 내에서 니켈을 처리해 제품 형태로 수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구리와 보크사이트 등의 수출 규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관련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당장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의 경우 사용처가 많아 오펙의 감산 등에 따른 가격 변동 등이 있지만 니켈의 경우 수요가 한정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이 니켈 생산을 위한 계약도 가격연동제 기반으로 맺고 있어 니켈 공급을 제한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유를 대체하는 전동화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니켈의 수요처도 증가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원광물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니켈 공급을 통제하려는 일부 국가의 시도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해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면서 높은 가격에 니켈을 비롯한 다른 광물을 공급받는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ESS 등 발전업체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소비자들이 그만큼 높은 가격에 구매하거나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가 세계 최악의 공해 도시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령을 내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주문하면서
자카르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체증을 줄이는 차원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소재 정부 부처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한 뒤 오는 10월까지 재택근무 공무원의 규모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무원 외에도 기업들을 상대로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는 성명을 통해 재택근무 확대는 지속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며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노후 차량의 배기가스 등 본질적인 오염원을 막고 인공강우와 같은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역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만큼 원격 근무를 시행할 수 없다며 손해가 발생해도 정부의 지원은 없고 기업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루부디 하르토노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재택근무 의무화는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며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싱가포르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QR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중앙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이 양국 간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동의한 결과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 간 QR 결제 시스템은 작년 8월 태국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말레이시아도 같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QR 기반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가 어느 나라에서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QR 코드 표준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불편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표준 QR 코드 결제 시스템 큐리스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7일에는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협회 회장이 QR 결제 서비스가 아세안 국가 사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 정책 책임자는 국제 간 결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국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 및 글로벌 포럼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7월 7일 기준으로 최소 3,600만 명이 큐리스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디지털 결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쇼에서 신규 픽업 난가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난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재다능한 픽업 트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타코마, 하이럭스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평평한 자체 패널로 생산 원가를 낮춰 인도네시아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난가 픽업은 토요타의 최신 오프로더를 연상시키는 높고 고든 프론트엔드에 박시한 트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업용 또는 개인 사용자를 위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이번 오토쇼에서는 기본 트럭 외에 아이스크림 트럭, 구급차, 이동식 커피숍, 소방차 등으로 활용된 다양한 차량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기술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외신에 따르면 파워트레인은 4기통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탑재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 구동은 추후 합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시일과 가격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억에서 3억 루피아 수준의 가격대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비가 푸드가 운영하는 이비가 짬뽕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합니다. 특히 대전 지역 요식업계에서의 해외 진출은 비교적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비가 푸드는 인도네시아 보가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비가 푸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22 부머코리아 수출 상담회의 국가별 기업 미팅에서 보가그룹과 첫 만남을 가져 올 8월 초까지 긴밀하게 접촉해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중식 브랜드 최초로 이슬람에서 허용한 식품, 즉 완전한 할랄을 목표로 기술 이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가그룹은 계약에 따라 오는 12월 자카르타 내 대형몰에 이비가 푸드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한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매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비가 푸드 관계자는 이비가 짬뽕의 차별화된 맛과 품질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국내 중식 브랜드 최초로 완전한 할랄까지 합의하게 됐다며 이비가 푸드의 맛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외식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내에서 할랄에 대한 의미는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과 위생, 청결함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시장 내 흐름을 철저히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가그룹은 교민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샤브리, 파라다이스 다이너스티 등 20개 브랜드 및 3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외식 기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